네, 안녕하세요. 손우리 채널의 손우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네, 안녕하세요. 손우리 채널의 손우리입니다. 영상의 제목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9,300km 주행한 XM3 오너의 실제 후기를 지금부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 실주행 키로수는 지금 9,280km 정도 되고요. 제가 5월 말에 차를 인도를 받았으니까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말 4달 하고 조금 한 거의 열흘 정도 탔네요. 4달 하고 열흘 정도 탔네요. 4달 열흘에 9,300km 정도. 많이 탄 건가요? 많이 탔다면 많이 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어쨌든 일단은 저는 뭐 하여튼 열심히 부지런히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좀 차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지 운전하는 게 조금 더 즐거웠어서 운전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좀 일부러 여기저기 많이 다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한 9,300km를 타면서 느낀 점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M3 시동 꺼짐 이슈가 7월경인가 6월 말경인가 있었죠. 사자마자 얼마 안 되었는데 막 시동 꺼짐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거 참 안 그래도 그때 뭐 그랜저에도 불나고 G80 G80 맞죠? G80도 불나고 막 이래서 참 뭐 차를 신차는 정말 1년은 두고 보고 사야 되는 게 맞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르노 삼성 자동차는 초기 품질 이슈가 그나마 좀 괜찮아서 좀 괜찮겠지. 그나마 좀 심한 편 아니어서 막 차가 불타든지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좀 괜찮겠지 싶었는데 뭐 시동 꺼짐 이슈는 괜히 좀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도중에 주행 중에 꺼진다고 하니까 살짝 겁도 나고 긴장도 좀 하고 다녔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시동 꺼짐 이슈 생기는 차들을 보니까 약 한 1,500km 정도 탄 차량들에게서 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동호회에서 그냥 눈 통계 눈피셜 정도의 어떤 눈으로 본 통계로 보니까 한 1,500km 정도의 차량들이 좀 많이 그런 이슈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1,500km도 무사히 넘어왔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긴장해서 한 2,500에 한 번 더 걸리지 않을까 조금 긴장하고 있었는데 2,500도 되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그래도 혹시나 리콜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리콜 신청을 한 3,300km대인가 근데 처음으로 이제 서비스 르노 삼성 자동차는 XM3 차급은 오일 필터와 오일 교환을 1회 무료 교환해줍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0,000km 이내에 그 교환을 진행을 해야 그걸 무상으로 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10,000km인지 15,000km인지 하여튼 1회 꼭 공짜로 제가 이거 서비스를 공짜로 받은 적이 없다, 새 차 사고 공짜로 받은 적이 없다 하면은 공짜로 한번 이렇게 교환해 줍니다. 그리고 SM6랑 QM6는 2번씩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뭐 거기 르노 삼성 그 직원들이 잘 알려주세요.
이게 차 인수할 때 이 차는 뭐 이렇게 경정비해서 뭐 이거 뭐지 오일이랑 오일 필터 교체를 2회 받을 수 있고 몇만 킬로 안에 받으시면 되고 뭐 이런 거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 꼭 알려달라고,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세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리콜 받을 때 연료 펌프 신품이랑 그 다음에 사진을 첨부하면 좋겠는데 이게 사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료 펌프 신품이랑 그 다음에 오일하고 오일 필터를 무상 교환을 받았습니다. 3,300km대.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이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제가 왜 긴장을 했냐면 2,500km대에 왜 긴장을 했냐면 제가 그날도 이제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고 제 고향인 이제 구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제가 영천에 살고 있거든요. 영천에서 경산을 지나쳐서 이제 경산 톨게이트를 타려고 이제 경산 시내 쪽을 진량 시내 쪽을 좀 지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굉장히 이상한 막 두두두두두두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동 꺼지려나 보다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일시적이었어요. 그냥 막 겁이 나서 막 엑셀 막 엄청 밟아가지고 일부러 막 엔진 회전수를 막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왕 돌려서 좀 약간의 뭐 난폭 운전 같은 아닌 것 같은 난폭 운전을 하고 까지는 안 됐을 거야. 한 2km 정도 이렇게 달렸는데 갑자기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괜찮습니다. 네, 그 뒤로부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고요. 제가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탈 때마다 하차할 때는 잘 안 느껴지죠. 상차할 때 이제 멀리서 내 차를 딱 바라보면 다른 차들과 비교되는 독보적인 어떤 디자인, 요게 되게 모르겠어요. 이게 제 차라서 당연히 이쁜 걸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이제 한 10,000km 타면 좀 지겨울 법도 하잖아요. 한 4개월 됐고. 근데 하여튼 제가 좀 쉽게 질리지 않아 하는 어떤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딱 탈 때마다 나 차 예뻐, 색깔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센블루 제가 원래부터 좀 계속 선호하고 타고 싶었던 색상이고, 사실 아메시스트 블랙을 저는 더 고르고 싶었는데 왠지 나중에 RS 라인 가면은 아메시스트 블랙이 추가되지 않을까. RS 라인 뭐 추가되는 거는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흘러가는 정보들 보고 그냥 제 멋대로 추측한 거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 한국에는. 근데 수출품에는 RS 라인이 추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근데 이 XM3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RS 라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 N 라인 같이,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하여튼 이테크 하이브리드인가? 하여튼 그 르노 삼성의 특유의 그 되게 장거리 하이브리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게 꼭 출시되어야 지금 이제 막 판매가 떨어진 XM3의 판매량을 다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XM3 지금 타고 있는 장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샜는데, 어쨌든 일단 출중한 디자인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되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데 출력이 되게 넉넉해요. 이게 1300cc 터보라는 게 좀 잘 안 믿겨질 정도. 제가 당연히 여타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비교도 하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되게 좋다, 출력이 괜찮다, 여유롭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여유로워요. 제가 길들이기를 사실 이제 3,300km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막 좀 많이 엑셀 많이 밟으면서
이제 좀 길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170까지 가는 것도 정말 별로 힘든 느낌이 안 나요. 그냥 물론 이제 막 힘이 남아돈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죠, 당연히. 근데 좀 조금 여유는 있네. 뭐 이렇게 막 엄청 힘이 달리는 느낌은 아니네. 힘이 부족한 느낌은 아니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차가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출력이 좀 넉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괜히 뭔가 좀 더 고출력 모델이 있으면 그 RS 라인에다가 이제 뭐 1.8리터 터보 엔진을 딱 심어주면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좀 더 넉넉하게 그냥 막 달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차가 뭐 그런 용도는 아니니까요. 그런 쉘을 조지기 위한 그런 용도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출력도 절대 나쁜 출력은 아닙니다. 절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그냥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거보다 더 잘 치고 나가는 차들,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치고 나가는 차를 타신 분들한테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가족 나들이 간다고,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 간다고, 나들이라고 하기는 하여튼 드라이브 간다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러니까 차에 4명을 다 태우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잖아요. 이 차가 소형차가 맞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 정도로 굉장히 출력이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차가 이제 SM5 플래티넘 2014년 플래티넘 LPG 차량이고 가스 차량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SM6에 달려 나오는 LPG 출력이랑 엄청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40마력에 18토크, 18.9토크인가 그 정도 나오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CVT라서 그런 CVT만의 고유의 맛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제외하고 제가 혼자 타고 다니면 그렇게 엄청 힘이 달린다, 먹창 안 나가나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추석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병문안 때문에 잠깐 이제 대구로 왔다 갔다 할 때 아버지 가족 다 모시고 가족 다 차에 태우고 아버지 차로 대구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운전이 피곤했어요. 왜? 안 나가더라고. 제가 분명히 SM3를 탈 때, 제 예전차 전차 SM3를 탈 때는 확실히 SM5가 잘 나간다, 그런 말을 되뇌었는데, 그래서 확실히 큰 차 타야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 이 XM3를 타면서 그런 생각이 아주 그냥 싹 지워졌어요. 소형차도 역시 출력만 좋으면 굳이 중형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차 크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지금 아버지, 어머니, 동생도 키가 170이에요. 여동생인데 그런 사람들이 키가 좀 크고, 우리 가족이 키가 좀 다 큽니다. 아버지 170, 어머니 165, 동생 170, 다 크죠. 그런 사람 탔는데도 좀 차가 그래도 약간 좀 여유로운 느낌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애가 있어도 이 차가 그렇게 좁게 안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일단 제 자체가, 제 혼자서 이걸 타고 다녀도 이 차가 이 차 작아, 좁다, 애 생기면은 바꿔야 되겠다, 일단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애가 셋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애가 만약 애를 낳아서 의도치 않게 애가 셋이 넘었다, 그러면 아예 다른 차로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한 애 둘 정도 낳고 살 것 같으면 이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쨌든 좀 이 준중형급, 얘는 소형 SUV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그냥 그 제 SM3 옆에 갖다 놓으면은 그냥 SM3만큼 크거든요. SM3만큼 크니까 그냥 뭐 그냥 준중형급이라고 좀 생각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준중형급으로 보면은 뭐 중형 세단급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크게 나쁜 거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차 크기나 출력이나 뭐 트렁크 공간도 그렇고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뭐 굳이 크게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단점 얘기할 때 그거는 이제 뭐 따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얘기를 해보죠. 그 다음 제가 이제 뭐 자 일단은 디자인 출력 얘기했으니까 제가 장점으로 제가 일단 이 차를 딱 중점적으로 보고 산 게 어쨌든 세 가지인데요. 사실 디자인은 기호 요소니까 출력, 그 다음에 예쁜 인테리어, 여기 손가락이 붙여졌네. 출력, 그 다음에 예쁜 인테리어, 그 다음에 승차감, 요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요 차가 그 세 가지를 딱 만족하는 그런 차였기 때문에 샀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승차감입니다. 저는 승차감이 사실 뭐 다른 매체분들도 모든 다른 미디어 매체들도 그렇게 뭐 승차감이 뭐 엄청 고급지진 않다. 근데 뭐 이 정도에서 납득되는 승차감이다. 자꾸 이제 그 많이 고급스러운 차를 타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되게 무난한 딱 이 급에 맞는 딱 뭐 그죠 그런 승차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좀 100% 공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승차감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제가 너무 낮은 급을 탔으니까 더 그렇겠죠. 네, 이거는 뭐 객관적인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어떤 그런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냥 비교가 될 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이라 해야 되나요? 객관적이라는 건 어떤 뭐 수치로 나타내면 그걸 객관적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걸 약간 진동파라든지 이런 걸로 약간 구분하셨던 어떤 느낌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누군지는 전혀 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제 주관적인 느낌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우수한 승차감이다. 네. 승차감도 그렇고 그 다음에 NVH라고 하죠. 진동, 그 다음에 노이즈, 진동, 불쾌감, 요거 세 가지가 제 기준선에서는 다 합격점이에요. 일단 노이즈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데 이 노이즈는 그냥 엔진음이나 그냥 풍절음, 그 다음에 여기 차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들, 그런 게 이제 그 노이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일단 노이즈가 일단 풍절음, 바깥에서 바람 많이 불면 많이 들려요. 근데 바깥에서 바람 안 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많이 조용해요. 그 다음 엔진음, 뭐 엄청 좀 제가 세게 밟아봤는데 제 선에서는 굉장히 좀 조용하게 들리는 편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좀 조용하게 들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노면 소음 생각보다 되게 조용해요. 생각보다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NVH는 요런 NVH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동 면에서도 오히려 그냥 SM3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직분사 터보 엔진인데 훨씬 SM3 때보다 훨씬 이런 진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쾌감이라고 H의 하시니스가 조금은 만족이 안 됐던 부분이 이거 잡소리 이슈. 이거는 저는 노이즈라기보다도 좀 불쾌감에 좀 점수를 깎고 싶은데요. 이게 되게 좀 이렇게 달리다 보면
뭐 따라락이라고 해야 되나 찌리리리라고 해야 될지 뭔가 약간 듣기 굉장히 거슬리는 좀 불쾌감을 선사해 줍니다. 노이즈에도 들어가는 거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어쨌든 소리로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굉장히 그런데 이게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이래서 뭔가 애매해요. 그리고 이걸 어쨌든 가져가면은 또 이걸 또 그냥 부직포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인테리어가 어쨌든 최신식 르노 룩이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최근에 타본 SM6에 비하면 조금 그래도 확실히 차급 여기서 나눠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최신식 르노 룩이 적용된 이상 크게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RS 라인에는 여기 이거 기어 노브 쪽이 또 전자식 기어 노브가 들어갈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좀 씁쓸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먼저 산 사람의 잘못이지. 제가 생각하는 게 SM3를 제가 탈 때 뭔가 좀 출력이 높은 SM3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런 걸 탔다면 제가 굳이 이 차를 빨리 바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어쨌든 저는 이게 불만족이 아니라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단점을 리뷰해 볼까요? 현재 내비게이션 단점을 좀 얘기해 볼까요? 단점이라, 저는 이미 이 차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면 뭐가 단점일까 좀 많이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 개인 채널 운영하시는 이창휘라는 분은 잡소리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도 잡소리가 없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잡소리 때문에 좀 신경 거슬린다라는 정도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진짜 생각보다 신경이 조금 거슬리는 정도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이걸 진짜 극적인 단점으로 꼽고 싶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굳이 단점이라고 막 부각해서 말하고 싶은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개인이 느끼는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아버지 차가 이제 8년차가 되면서 8년 차에 접어들면서 잡소리가 되게 더 심해졌겠죠, 예전보다. 근데 그 잡소리가 그런 자재가 따라락 떨리는 소리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약간 비틀린 길을 다닐 때 삐그덕 찌그덕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많은 거지, 얘처럼 플라스틱 커버가 약간 떠가지고 막 따라락 떨리는 소리 이런 거는 생각보다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어디선가 좀 찌그덕 그럼 찌그덕 소리 이런 건 안 나는데, 생각보다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당연히 새 차니까 나면 안 되는데, 그 플라스틱이 뭔가 따라락 하는 소리가 굉장히 한 번씩 날 때는 굉장히 너무 잘 들려요. 네, 너무 잘 들려요. 그게 좀 신경 거슬리긴 하는데, 저 혼자 갈 때도 그냥 음악 들으면서 가면 그거를 신경 안 쓸 때가 더 많고,
제가 일단 어디 부인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운전석 쪽 여기 창문 안에 여기 위에 커버, 그 다음에 조수석에 그 높낮이 조절 펌핑 손잡이 있죠. 그게 떨리더라고요. 네, 창문 쪽은 아니고 제가 창문 쪽인 줄 알아서 창문 쪽 저 판넬을 쳐보니까 창문 쪽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조수석 쪽 그 시트 높낮이 조절 레버, 그게 미묘하게 그 유격이 있는데 그 유격에서 좀 이렇게 떨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면서 약간 거의 피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다른 차도 다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차는 운전석 어차피 전동 시트니까 이게 수동 펌핑 레버가 없어요. 근데 이게 풀옵션 해도 X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수석은 전동이 아니라 수동식 이제 조절이거든요. 수동식 레버에서 어쨌든 좀 떨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손을 댔을 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소리가 나다가 손을 딱 대면은 소리가, 지금은 안 나요. 그러니까 안 나던 때도 있어요. 이게 어느 특정한 조건에 가면 나는 소리라서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점을 꼽지 않습니다. 단점을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제가 초기 리뷰 때 말씀드렸던 게 지금도 아직까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왜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 제가 자괴감 들고 괴로울 건 아닌데 어쨌든 왜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 이거 너무 안타깝다, 이거 너무 아쉽다, 이건 좀 단점으로 지적해도 될 만하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절. 자, 이거는 근데 풀옵션에 그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를 적용한 차량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통풍 시트가 존재하지 않는 열선 시트만 존재하는 차량은 그냥 버튼 누르면 바로 열선이 작용되기 때문에 이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에 들어가서 그 통풍 시트가 옵션 추가된 차량은 꼭 이 버튼을 누르고 화면에서 온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통풍과 열선 정도를 이렇게 눌러서 터치를 2번을 더 해서 굳이 이제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 터치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요. 느긋한 상황, 예를 들자면 내가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좀 더워서 통풍 시트를 조작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에서는 좀 운전 중에서 조금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손을 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좀 번거롭다, 딱히 단점은 아니라 번거롭다 라고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겁니다. 차가 한 올해 조금 한 30분 이상 방치되어서 이제 얘가 그 태블릿이 좀 초기화된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오프된 상태, 약간 대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오프된 상태에서 전원을 켜면 얘가 로딩하는데 시간이 적어도 한 2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체감상으로는 한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 2분이 짧다면 짧을 시간이기도 한데, 차가 엄청 햇볕을 받아서 뜨거워져 있어요. 통풍을 바로 조작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에어컨은 당연히 바로 나오니까 상관없고, 통풍을 바로 조작하고 싶은데 이 로딩되는 2분의 시간 동안 통풍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겨울, 차가 완전 냉장고야. 완전 꽁꽁 완전 냉장고라 가지고 막 손 시렵고 막 시렵고, 그 히터는 나와. 다행히 히터는 빨리 나와. 열선이 조작이 안 돼요, 그 2분 동안. 근데 이게 태블릿이잖아요. 르노 삼성 자동차 그 S링크 2 시절, 그 10점이 아니지, 걔는 8.7인치 그 내비게이션 시절에는 영하 기온 내려갔을 때, 영하 10도인가 20도 기온 내려갔을 때 태블릿이 아예 켜지지 않았다 했거든요.
물론 제가 영하 10도 20도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만 얘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영하 10도 20도 내려갔을 때 태블릿이 아예 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요? 좀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저는. 그런데 아무튼 그걸 다 떠나서라도 하여튼 통풍 열선을 처음 시동 걸었을 때 바로바로 조작할 수 없는 거, 이거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치도 일단 그 로딩 시간대는 터치도 잘 안 먹혀요. 그래서 바로 내비를 조작할 수도 없고요. 내비가 GPS 연결될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꽤 걸리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전에 이 차를 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약간 시스템상 오류라고 지적했던 오토스탑 됐을 때 오토스탑 되고 다시 시동이 오토로 스타트를 걸릴 때 통풍이 조작되고 있다가 갑자기 통풍이 꺼졌다가 다시 켜져야 되는데 여기 시스템에는 켜져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토스톱 됐다가 다시 딱 시동 걸릴 때 통풍 시트가 꺼졌다가 다시 안 켜져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상으로 개선을 했다 해가지고 이걸 제가 리콜 받을 때 적용을 했거든요. 다행히 이건 해결이 됐습니다. 뭐 시스템상의 어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PLC적인 어떤 차원인 것 같아요. 뭔가 릴레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상 얘가 시동이 껐다 다시 켜질 때 통풍도 다시 꺼졌다가 다시 켜져야 된다. 이 릴레이가 뭔가 시스템상으로 뭔가 PLC적으로 시퀀스적으로 뭔가 작동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한번 눌러서 2차적으로 터치를 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 때문에 통풍 조작이 굉장히 불편한 거, 이거는 좀 단점이라고,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이건 어떤 방향으로든 뭔가 좀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싸제로 개발을 뭐 해주실 수 있다면, 그래서 통풍 버튼을 따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얘가 통풍 토글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통풍, 위로 올리면 온열, 뭐 이런 식으로 토글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이 상하 버튼이, 여기는 이게 운전석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그 밝기 조절이나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상하 조절하는 이 버튼들은 토글이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 그 버튼을 여기 적용해서 아예 이게 그 화면을 따로 터치 화면을 띄우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딱딱 눌렀을 때 통풍, 위로 딱딱 올렸을 때는 온열, 뭐 이런 식으로 버튼을 개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엔젤센터에 뭐 민원처럼 넣어둔 게 있는데, 개선 제안이라고,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위젯에라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위젯에 바로 하나만 놔둬줘라. 그 예전에 왜 SM6 막 이거 뭐지, 공조장치 조작하기 힘들 때 위젯에 하나 빼준 것처럼 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 위젯 하나를 여기다가 이 화면에다가 따로 하나 빼줘라.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고 차라리 그냥 터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엔젤센터에 일단은 남겨놨습니다. 개선 제안으로. 근데 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업데이트 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상대적인 단점인데요. 일단 E급의 차량, 그러니까 뭐 소형 SUV 차량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티볼리, 셀토스, 코나 이런 애들은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주행 안전장치에 있어서 차선 유지 보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아니라 차선 유지 보조가 옵션이 기본 탑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HDA라고 해서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그러니까 고속도로 보조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얘가 차선 이탈 방지가 있다는 거는 차선 유지 보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야 될지, 얘 차선 이탈 되면 차선 유지 보조도 하나 살짝 끼워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넣었을까? 안 넣어줬을까? 그게 굉장히 저는 좀 아쉽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차로 이탈 방지를 넣어줬으면, 차선 유지까지 넣어주면 경쟁사하고 딱 겨뤘을 때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차선 유지 보조가 SM6급이나 가야 겨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얘도 그러면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에다가 차선 유지 보조 옵션을 넣어주든지, 왜 얘는 빠뜨리고 SM6만 넣어줬는지. 끝남루기가 너무 심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단점이자 좀 실망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 좋아요. 얘 차로 이탈 생각보다 잘 방지해주고, 그리고 얘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사실 차로 유지 보조보다는 한 단계보다도 반 단계 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 차로 이탈 방지는 핸들을 반대로만 꺾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차로를 딱 불면 핸들을 반대로 꺾어서 반대 차선을 물리게 하는 게 사실은 차로 이탈 방지의 기본적인 이제 기능이에요. 그 반대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핸들을 이게 차선을 물면 핸들을 반대로 한번 꺾었다가 다시 바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차로 이탈 방지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차로 이탈 방지는 지그재그로밖에 주행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그재그로 안 가고 차라리 붙으면 한 차선으로 계속 붙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핸들을 바로 잡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코너링에서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차로 이탈 방지는 계속 지그재그로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코너링 들어가서도. 아니면 아예 이제 코너링 인식을 꺼버리든가. 근데 얘도 물론 이제 좀 더 극심한 코너링에 가면 아예 그 이제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 좀 꺼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얕은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약간 차선 유지 보조 같이 계속 핸들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운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완전 차로 이탈 방지보다는 한 단단계 0.5단계에 진화한 그런 차로 이탈 방지가 아닌가. 그래서 명칭을 차로 유지 보조라는, 차선 유지 보조가 아닌 차로 유지 보조, 내가 차로는 유지를 해주겠다, 이런 명칭을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늘어놨는데, 저는 지금 이제 9,334가 됐네요, 키로수가. 이 키로수를 타면서 솔직히 만족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을 작용하기 때문에, 단점으로 제가 방금 느끼는 부분들은 조작하는 당시 혹은 운행 때 내가 너무 좀 피로할 때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승차감이 나쁘다, 뭐 정비성이 나쁘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솔직히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지금 풍절음 혹시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뭐 그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바깥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이때 풍절음이 굉장히 심하게 들려요. 근데 바람이 안 부는 구간에 가잖아요, 풍절음이 안 나요. 그리고 어느 차가 요즘 차는 시속 100km대 풍절음 나는 거 잘 없어요. 요즘에는 워낙 이제 이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잘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차에 잘 녹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측면풍이 일부러 분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풍절음이 세게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정통 SUV 같은, 차라리 QM6 같으면 한 얘보다 풍절음이 좀 더 빠른 속도에서 좀 더 그 낮은 속도에서 풍절음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A필러가 더 세워져 있는 느낌이니까. 얘는 근데 거의 진짜 쿠페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쫙 A필러가 더 누워있는 느낌이 전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누누이 말씀하시는 건데, 자기 차, 그러니까 SM5 플래티넘보다 이 차가 훨씬 뭔가 더 편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승차감도 좋다고 계속 타면서 말씀을 하세요. 타고 다니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 이상을 만족하기 때문에 굳이 더 큰 차로 내가 나중에 바꿀 필요가 있겠나, 내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내가 양육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냥 이 차 계속 써도 되겠다. 한 2명, 그러니까 4가족, 4인 가족 정도면 이 차로는 그냥 남아 돌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트렁크가 이게 약간 이렇게 쿠페형으로 돼 있으니까 좀 그 위아래가 낮아서 약간 불편할 것 같았는데, 일단은 위아래가 낮은 부분은 2단 그거 분리돼 있잖아요. 2단 분리막을 드러내면은 생각보다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해도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트렁크 깊이가 되게 깊잖아요. 그래서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나 이거 비교해 봤을 때 저보다 한 12-20cm는 더 길거든요, 깊이가. 그래서 용량도 좀 더 큰 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트렁크도 이제 이렇게 열리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렁크가 이제 이게 뒷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제 이게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그 열리는 선상에서만 열리다 보니까 그 뭐랄까, 차양막 같은 기능보다도 그냥 위에 천장 같은 높아지는 천장 같은 기능만 해주는데, 여기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필요에 따라서 내 트렁크는, 내 SUV는 차양막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텐트에 이게 앞에 차양막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차양막 역할을 해야 된다 하면은 정통 SUV 같은 어떤 형태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차양막 같은 기능 필요 없다, 그냥 위에 이렇게 뚜껑만 잘 열리고 거기서 뭔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 XM3 충분히 괜찮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캡처랑 얘를 타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그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이 좀 다른 게, 이 머리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얘는 XM3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뒷 헤드레스트를 올려가지고 딱 댔을 때 천장의 뒷부분에 이제 여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안 돼 있는데 캡처는 돼요. 르노 조에도 돼요. 그래서 얘가 오히려 캡처보다 좀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의 입맛에는 캡처보다 XM3가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XM3가 이제 더 올뉴 아르카나 인가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잖아요, 유럽 쪽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RS 버전도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테카 하이브리드 버전도 추가되고 하는데, 한국에도 그 버전들을 추가해서 지금 9월달 판매량을 보니까 XM3가 1600대인가 700대인가 그보다 낮은가, 아무튼 티볼리보다 더 안 팔리더라고요. 저는 약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XM3는 꾸준히 계속 스테디셀러로 한 3-4천 대는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티볼리보다 안 팔리고 완전 바닥을 기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고, 특히 SM6가 1000대를 못 팔더라고요. 지금 600대인가 이렇게 팔린 걸로 통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와 이게 선입견이 한 번 강하게 딱 세를 맞으면 진짜 한 번은 뒤집어 엎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SM6 되게 좋아졌거든요 진짜로. 제 시승기를 보면 알겠지만 SM6가 예전 SM6랑 완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승차감 부분도 그렇고 출력 부분도 그렇고 오히려 좀 더 많이 그 다음에 이거 인포테인먼트도 그렇고 개선된 부분이 더 많아서 오히려 미디어 매체에서도 뭐 일부러 빨아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용어 선택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일부러 많이 이게 좋은 말 칭찬을 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느껴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은 차가 되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SM6가. 근데 안 팔리는 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얘도 안 팔리는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새로운 라인업을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수출 물량과 함께 출시를 한국에도 똑같이 하면서 이제 그런 소비자들의 이목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서 이 차도 충분히 괜찮구나,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어도 이 차 되게 괜찮구나 하는 것들을 되게 널리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 르노 삼성 개인 홍보가 아닙니다. 취향이 맞은 것 뿐이에요. 제가 그냥 제가 아까 중점적으로 본 승차감, 출력, 실내 인테리어 요거 세 가지만 보고 저는 이 차를 산 겁니다. 실외는 덤인 거죠. 이 쿠페 SUV가 사실은 되게 궁금했었는데 마침 잘 얻어 걸린 거죠. 요것만 보고 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캡처도 승차감 부분에서는 얘보다 좀 더 안 좋다고 약간 평가가 나 있거든요. 제가 안 타봐서 뭐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차를 산 거기 때문에 연비가 이걸 좋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안 좋다고 하기도 애매해요. 근데 소형 SUV 치고는 저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주행을 한 300km 뛰었는데 14.6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넣고 300km 뛰었는데 14.6. 300km 맞니? 이게 아니구나. 400km군요. 430km 정도 뛰었는데 연비가 14.6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나, 굉장히 그 연비가 양호한 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뭐 좋게 봐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좋게 봐준다기보다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쁜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요.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외출을 하면서 저는 이제 시승기를 9,300km 정도 뛴 이 시승기를 한번 찍어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XM3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중점으로 보느냐가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그냥 연비만 보고 단순한 공간성만 보면은 현대자동차, 현대기아 자동차 아반떼나 K3 이런 거, 셀토스, 뭐 트레일블레이저까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만 따지면 어쩔 수 없이 중증형 세단, 그러니까 아반떼나 K3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출력을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출력이 아쉬워서 사실 이렇게 지금 넘어온 거고, XM3로. 물론 이제 CN7 아반떼 N라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내가 차를 너무 성급히 샀나 이렇게 후회도 하긴 했는데, 제가 시승을 직접 안 해봤으니까 시승 협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승을 직접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미디어 매체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다,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진 않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쫀쫀한 맛, 스포티한 맛으로 타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승차감과 소음에 있어서는 그닥이다.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물론 이제 아반떼 스포츠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그래도 훨씬? 아니 좀 좋아졌지만 하여튼 요 두 가지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이 차가 더 취향에 맞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좀 여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출력은 좀 많이 아쉬워요. 아니 이 차가 아쉽다는 게 아니라 비교를 했을 때 그나마 그런 출력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차도 뭐 나중에 1800cc 터보 엔진이 그 RS 라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혹은 개인적인 바람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승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승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업로드를 했는데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뭔가 계속적으로 리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서 리뷰를 하는 건데 뭐 제 차만 가지고 계속 드립답 할 수 있는 그런 리뷰어도 아니고 사실 좀 더 다양한 차를 경험해 보면서 사실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뭐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일정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응원을 해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리뷰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